걷지 않고 건강하길 바라는 건 말이 안 된다. 걷기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근력 부족 등으로 걷는다는 행위가 이미 어려워진 사람도 서기와 걷기에 필요한 근육을 튼튼히 단련하면 다시 걸을 수 있다. 재활치료 전문가로서 근육을 단련해 다시 걷게 된 사람을 수없이 보아왔다. 잘 걷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근육을 단련할지도 알고 있어야 한다. 그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100살까지 내 발로 걷고 싶다면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라. 걷지 못하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안녕하세요. 책의 소리를 담다 책소담입니다. 다나카 나오키의 나는 당신이 오래오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옹기니는 송소정, 출판사는 포레스트 북스입니다. 저자는 재활치료사이자 일본 수영 국가대표팀 트레이너로 일했다고 합니다. 아픈 몸을 어떻게 치료하고 다시 튼튼하게 재활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몸 어딘가 통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병원을 찾아가곤 하는데요. 여러 군데 병원을 전전해도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하라는 검사는 다 해봤는데도 말이죠. 그럴 때면 답답하고 또 고통은 계속되고 어떻게 하나 고민에 빠지는데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자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걷기와 근력 트레이닝만으로 통증을 완화하고 완치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에 맞는 근력 운동과 걷기법을 소개하는데요. 사례를 2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릎에 물이 차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했던 55세 중년 여성. 6개월 동안 수중 걷기를 한 결과 염증이 없어지고 더는 물도 차지 않았다. 40이 넘으면서 근근막성 유통에 시달리던 48세 남성. 앞으로 나온 골반이 제자리를 찾도록 엉덩이 힘주고 걷기, 가슴을 뒤로 젖히지 않고 서기를 한 결과 2개월 만에 요통 없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저자의 바람이 책 제목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나는 당신이 오래오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제는 수천 명의 환자를 일으킨 재활치료사의 기적의 걷기 수업. 저자 서문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걷지 못하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누우면 죽고 걸어야 산다. 이제 책의 소리를 담아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력이 떨어지는 이유. 공원이나 피트니스 센터에 가면 열심히 운동하는 젊은이들을 볼 수 있다.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거나 영화를 보는 대신 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은 대견한 젊은이들이다. 그런데 지금 애써 만들어 놓은 근육이 중노년이 되었을 때도 그대로 유지될까? 평생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모를까? 일에 치이거나 점차 게을러지거나 해서 어느 때부턴가 운동을 그만둔다면 근육은 유지되지 않는다.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젊어서 운동 강이었던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흔히 나이가 나이인지라 근력이 부쩍 떨어졌어 하는 식으로 말하곤 한다. 그런데 근력이 떨어지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근육의 수가 줄었기 때문이 아니다. 근육의 구성 단위인 근섬유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숫자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이 또한 근육의 중요한 특징이다.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체 현상은 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백혈구 속에 있는 면역세포의 수가 25살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나이를 먹으면 뇌세포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건망증이 생기기 쉽고 머리카락과 치아수도 줄어든다. 이처럼 대부분 세포는 나이가 들수록 숫자가 줄어든다. 그러나 근육의 면역세포나 뇌세포와 달리 숫자에서 나이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나이를 먹으면 근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것은 한마디로 일상적인 활동량이 줄어들어 근섬유가 가늘어지기 때문이다. 앞서도 설명했지만 근육이 가지는 힘은 두께에 비례한다. 움직이지 않아서 근섬유가 가늘어졌고 그 때문에 근육이 약해졌으며 그 결과 근력이 떨어진 것이다. 근력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약해진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근력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자주 사용하는 근육은 근섬유가 두꺼워져 힘이 강해지고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근섬유가 가늘어져 힘이 떨어진다. 극단적인 예로 며칠 동안 몸져 누우면 근력이 하루에 5%씩 저하된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체조를 시작하면 팔이 가늘어지고 복근 트레이닝을 하면 배가 날씬해진다. 근력 트레이닝의 이 같은 몸매 회복의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근육을 사용하면 근섬유가 두꺼워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때 근력 트레이닝을 하면 팔이나 배도 점점 굵어져야 옳지 않은가? 이는 움직이는 정도와 관련이 있다. 예컨대 팔은 어느 정도의 저항을 사용해서 운동하면 탄력이 살아나고 가늘어지며 저항의 정도가 한도를 크게 넘으면 두꺼워진다. 적당한 수준일 때는 근육 주변에 붙어 있던 지방 조직이 없어져 날씬해지며 강도가 세지면 근육이 두꺼워지므로 팔도 두꺼워진다. 별도의 운동을 하지 않고 일상적인 수준에서만 근육을 사용한다면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 우선 극단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마르고 가늘어진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오래 입원한 환자의 팔, 다리를 생각해 보면 된다. 그리고 극단적인 정도는 아니지만 별로 사용하지 않으면 지방이 쌓여 점차 굵어진다. 지금은 이렇지만 젊을 때는 나도 펄펄 날았어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지금은 무릎이 아파서 몇 걸음만 걸어도 신음이 절로 나오지만 젊었을 때는 육상 선수로 뛰기도 했다는 것이다. 확실히 나이를 먹으면 민첩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달리지 못하게 된 것이 민첩성 탓만은 아니다. 이 역시 잘 움직이지 않아 근육이 가늘어지고 굳어졌기 때문이다. 젊었을 때 얼마나 운동신경이 좋았든 또는 근력 트레이닝을 얼마나 열심히 했든 지금 근육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근력은 당연히 떨어진다.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딴 마라톤 선수라도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근력은 저축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젊었을 때 체력만 믿고 운동을 등한시한 사람들은 체형이 망가지고 체력이 떨어지기 쉽다. 나이가 들어서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은 근육을 계속 움직여온 사람들이다. 허리가 무너지면 몸 전체가 무너진다. 몸이 편해지면 요통이 온다. 정형외과를 찾는 환자 중 가장 많은 수가 요통 환자다. 특히 중년과 노년층 중에는 허리가 자주 아프고 몇 년에 한 번씩 돌발성 요통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요통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 순간 한번 떠올려 보기 바란다. 요통은 안정을 취하면 저절로 사라지는 것에서부터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통증의 정도가 어떻든 당사자로서는 허리가 아프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안감을 느낀다. 신체의 어느 부위든 통증이 있으면 불안해진다. 특히 요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허리가 아프니 점점 우울해져요 라고 호소하는 환자들도 적지 않다.
허리가 아플 때는 통증이 허리에서만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허리에서 시작해 목 부위까지 모지근한 아픔이 퍼지고 걷거나 앉을 때마다 다리가 아프며 급기야는 팔을 움직이기도 힘든 상태가 된다. 허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다. 허리가 아프면 몸 전체의 기능에 장애가 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이대로 영영 못 움직이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다. 요통이 정신작용과도 관련된 자율신경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허리가 아프면 심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설도 있다. 허리 부위로 자율신경 다발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신적인 불안감까지 일으키는 요통은 평소의 운동 부족과 큰 관련이 있다. 사실 생활 속 사소한 변화로 운동량이 줄었을 때 요통이 생기는 예가 많다. 여기서 말하는 운동량은 조깅이나 국민체조 같은 운동이 아니라 좀 더 사소한 것을 가리킨다. 즉 깨닫지도 못할 정도의 생활 속 운동량 감소가 요통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뜻이다. 나도 30살 때 이사를 한 후에 돌발성 요통이라는 급성 통증을 앓은 적이 있다. 돌발성 요통은 어떤 순간에 허리가 무리하게 힘을 가했다가 추간판이나 인대, 근육에 문제가 생겨 심한 통증을 느끼는 증상이다. 하지만 이 증상이 이삿짐을 운반하다가 생긴 것은 아니었다. 이사를 하기 전에는 지하철을 갈아타고 직장에 다녔지만 직장인 병원 근처로 이사하면서 출퇴근 수단이 버스로 바뀌었다. 돌발성 요통은 이사를 끝내고 버스로 출퇴근한 지 한 달 만에 발생했다. 그 전에는 집에서 역까지 걷고 지하철을 갈아타기 위해 역 구내를 걸었으며 역에서 병원까지 또 걸었다. 또 지하철역에서는 에스컬레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했다. 그런데 이사 후 출근 경로가 바뀌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력이 떨어져 요통이 온 것이다. 허리의 이상을 눈치채고부터 요통이 가져오는 불안감을 느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 후부터 돌발성 요통이 일어나고 말았다. 알다시피 돌발성 요통이 발생한 직후에는 조바심을 내지 않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나도 당시 이틀 정도 집에서 휴식을 취했고 얼마 후 그럭저럭 회복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요통이라고 해서 모두 안정을 취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안정을 취할 때는 통증이 가라앉고 움직일 때는 아프다면 돌발성 요통 같은 운동 관련 통증이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안정을 취하든 움직이든 통증이 가시지 않는다면 허리 외에 등뼈나 내장기관과 관련된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한다. 이럴 때 무턱대고 계속 안정만 취했다가는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으므로 빨리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한다. 내가 일으킨 돌발성 요통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다. 안정을 취해 돌발성 요통이 가라앉은 후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매일 요통을 위한 근력 트레이닝을 했다. 그리고 휴일에는 배근이나 복근의 힘을 키우려고 애를 썼다. 그 덕에 반년 정도 지나서는 요통이 발생하기 어려운 허리가 됐다. 사람들은 흔히 요통이 무리를 했기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처럼 환경의 변화로 그때까지 사용하던 근육을 쓰지 않게 되면서 근력이 저하되어 요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사실 깨닫지 못할 뿐 요통은 맨 처음 이와 같은 환경의 변화로 운동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시작된다. 바꿔 말하면 몸이 이전보다 편해진 탓에 근력이 약해지면서 시작된다. 그리고 힘이 줄어든 근육에 계속 무리를 가하면 점차 요통이 만성화된다. 이것이 현대의 요통, 특히 중년 이후에 발생하는 요통의 전형적인 유형이다. 근근막성 요통과 자세성 요통.
대부분 요통은 검사를 받아도 딱히 문제가 없고 뼈나 다른 곳에 기질적 이상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상 증세는 없으면서 통증은 사라지지 않는 상황인 셈이다. 이와 같은 요통은 정형외과에서는 근근막성 요통이라고 부른다. 근근막성 요통은 허리 주변 근육이 균형을 잃거나 수축된 상태에서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 등 운동량 부족이 더해질 때 흔히 발생한다. 허리 주변 근육이 불균형하고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백은 등이 비루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고 그 때문에 백은 주위의 근막에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발생한다. 또 현대인들은 체력이 정말 형편없어서 단순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허리에 통증을 느끼기도 한다. 이와 같은 요통을 자세성 요통이라 부르며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자녀의 수업을 2시간 정도 서서 참관한 어머니가 집에 돌아와 허리에 느끼는 통증이 자세성 요통이다. 자세성 요통은 백은 등의 약화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고관절 근육인 장요근의 스트레스가 집중되어 피로해졌을 때 발생한다. 근근막성 요통과 자세성 요통은 신체를 무리하게 움직여서 생긴 충격이 아니라 운동 부족이나 장시간 앉아 있어서 생긴 염증이 원인이다. 이때는 편안하게 안정을 취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사라진다. 그러나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서 요통이 완치된 것은 아니다. 허리 주변 근력의 불균형과 근육 수축의 상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후 사소한 스트레스만으로도 요통이 재발한다. 허리를 지탱하는 근력 저하가 원인이다. 허리 부분에는 척추 중에서 가장 큰 요추라 불리는 뼈 5개가 있다. 골반과 연결되어 상체를 지탱하는 허리 주변에는 척추와 근육밖에 없기 때문에 허리를 지탱하는 백은, 복근, 둔근 같은 근육이 매우 중요하다. 이들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거나 기능이 약화되면 요통을 일으키게 된다. 허리뼈인 요추를 살펴보면 추체라 불리는 둥그스름한 부분에 추궁이 붙어 있고 이 추궁 사이에 척수가 지나간다. 요추의 주체와 주체를 추간판이 이어주고 추궁에는 늑골돌기와 극돌기라는 등뼈돌기가 달려있다. 그리고 이들 돌기 부분에 척추 길이끈 등에 백은이 붙어 있다. 백은 전체는 척추를 곧게 펴는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단독일 때는 각각 한쪽으로만 수축해서 비틀어지듯이 움직인다. 그러므로 자세가 나쁘면 백은 전체를 펴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 개별 백은이 본래와 다른 식으로 비틀어지고 점차 부담이 가해져 요통의 원인이 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백은과 반대로 작용하는 것이 복근이다. 여기에도 신체 전면에 있는 복직근, 신체를 비틀어주는 복사근, 이들 근육을 지원하는 복행근이 있다. 백은은 자세가 나쁘더라도 걷기만 하면 쓰이지만 복근은 아무리 걸어도 자세를 바로 하지 않으면 거의 쓰이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힘이 약해지므로 평소에 나쁜 자세로 서거나 걷는 것이 복근을 약화시켜 요통의 원인이 된다. 허리 이외에 골반이 붙은 근육도 직간접적인 요통의 원인이다. 예를 들어 대둔근은 일어서거나 몸을 일으키려고 할 때 골반을 잡아 끌어 뒤로 쏠리게 한다. 운동 부족으로 대둔근이 약해지면 골반이 앞으로 기울고 요추전만이 심해져 요통을 일으킨다. 고관절 근육인 장요근의 불균형도 요통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요통을 예방하려면 복근, 백근, 둔근을 충분히 단련해야 한다. 동시에 이들 근육과 고관절의 유연성도 길러줘야 한다. 그러려면 이들 근육을 허리에 각각 고정해주는 코르셋 같은 보조기구를 항상 착용하는 것이 좋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방법일 뿐이다. 만성 요통을 예방하는 근력 트레이닝. 근금막성 요통, 자세성 요통과 같은 만성 요통은 허리 주변의 근력 저하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러므로 이를 개선하려면 트레이닝을 통해 근력을 키워야 한다. 만성 요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허리 주변 근육 중에서 대둔근, 복직근, 척추 길이근을 단련하는 근력 트레이닝을 해야 한다. 근력 트레이닝 외에도 근근막성 요통이 반복되는 사람 중에는 서 있는 자세가 나쁜 경우가 많다. 이들은 자세만 교정해도 허리 주변 근육의 불균형이 조정되어 요통이 개선되기도 한다. 또 자세성 요통을 반복해서 앓는 사람 중에는 평발인 사람이 많다. 그래서 어떤 신발을 선택하느냐도 요통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자기 발의 볼 넓이와 잘 맞고 끈으로 발등을 단단히 고정할 수 있는 신발이 좋다. 때에 따라서는 신발을 자기 발에 꼭 맞추기 위해 깔창이 필요하기도 하다. 신발의 깔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허리의 통증이 끊이지 않는 사람은 허리 부위를 차갑게 하거나 꼭 끼는 속옷 또는 바지를 입지 않았는지 점검해 본다. 꽉 끼는 옷은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통증을 만성화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근근막성 요통을 앓던 48세 남성. 이 환자는 40살이 넘으면서 반복적으로 근근막성 요통에 시달려왔다. 이 요통은 허리 주변 근육이 균형을 잃거나 장시간 앉아있을 때 생기며 이상 증세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검사를 받아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서 마사지와 지압으로 참아왔지만 요통이 더욱 잦아지자 결국 우리 병원을 찾아왔다. 이 남성은 서 있는 자세가 구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골반이 앞으로 쑥 나와 있어서 자세가 좋지 않았다. 그리고 상반신을 뒤로 젖혔을 때 허리의 통증을 호소했는데 이 역시 나쁜 자세 탓에 배근 전체와 대둔근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우선 대둔근을 의식하며 항문을 조이면서 선다. 가슴을 뒤로 젖히고 서지 않는다와 같이 바르게 사는 법을 지도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만성 요통을 예방하는 근력 트레이닝을 하도록 했다. 주로 자동차를 타고 다녀서 걸을 일이 거의 없다는 말을 듣고 그런 일상생활도 개선하도록 했다. 또한 통증이 심할 때는 이양요법인 간섭 저주파 치료를 병행했다. 이 환자는 치료를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요통 없는 삶으로 복귀했다. 허리에 부담을 덜어주는 자세. 요통이 발생하면 장시간 서 있는 자세는 피해야 한다. 장시간 서 있으면 더 악화되기 때문이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어야 한다면 때때로 발을 꼬아주거나 30분 정도에 한 번씩 허리를 풀어준다. 일어서서 주위를 걷고 등 근육도 활짝 펴준다. 요통이 있을 때는 무릎을 꿇고 앉는 자세도 피해야 한다. 예의를 갖추어야 하기에 어쩔 수 없는 자리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엉덩이와 장단지 사이에 방석을 끼우면 허리에 쏠리는 부담이 줄어든다. 또 외출할 때는 한쪽 어깨에 부담이 쏠리는 숄더백을 피하고 짐은 가능한 한 양손에 나눠 든다. 양손으로 분산해서 들면 같은 무게의 짐을 한 손으로 드는 것보다 근력이 적게 수축된다. 수치로 치자면 부담이 3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또 허리를 똑바로 숙이고 물건을 들어 올리면 허리를 반쯤 올려 엉거주춤한 자세로 들어 올릴 때보다 요추 주위에 가해지는 부담이 반으로 줄어든다. 평소에도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반드시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굽혔다 펴면서 들어 올리기를 권한다. 돌발성 요통이 발생하면 무릎 아래에 쿠션 같은 것을 두고 똑바로 누워 자거나 무릎을 구부리고 옆으로 누워 자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자세를 하면 통증이 줄어든다. 통증이 심할 때는 안정을 취하고 통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의사를 찾아가 진찰을 받는다. 무릎을 쭉 펴야 건강하다. 중년 여성에게 자주 나타나는 무릎 통증. 무릎 통증 때문에 정형외과를 찾는 환자들은 대부분 무릎 안쪽이 아프다고 호소한다. 무릎 안쪽이 아픈 이유는 걸을 때 무릎을 펴지 않고 굽힌 채로 걷는 습관 때문이다. 게다가 중년 이후에는 허벅지 안쪽의 넓은 근육인 내측관근이 가늘어져 힘이 약해진다. 내측관근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이 불안정해지고 이것이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된다. 무릎 안쪽의 통증 중에서도 중노년층에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변형성 무릎 관절증이다. 무릎 안쪽 연골이 단계적으로 닳아서 약해져가는 증상으로 일어서거나 계단을 내려가면서 걸음을 내디딜 때 통증을 느낀다. 이와 같은 병형성 무릎 관절증을 내버려 두면 좌골 신경통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변형성 무릎 관절증은 특히 50에서 60대 여성에게 많은데 그 원인은 여성의 관절이 구조적으로 남성보다 약하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뼈의 신진대사를 촉진해주던 에스트로겐이 폐경을 지난 후 덜 분비되어 뼈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어쨌든 중년 이후에 나타나는 무릎 통증이라면 대부분이 이 병형성 무릎 관절증이다.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정형외과를 찾는 환자의 90%에 달한다. 나머지 10%는 일시적인 무릎 염증이나 운동장애, 사고로 인한 반월판 손상, 무릎인대 손상 등에서 오는 통증 등이다. 반월판 손상과 무릎인대 손상은 운동을 하다 과도하게 무릎을 움직였을 때 주로 발생한다. 젊을 때 이런 무릎 손상을 입었던 사람은 나이가 들어 변형성 무릎 관절증으로 고생하기도 한다. 왜 유독 무릎이 자주 아플까? 무릎 통증은 무릎의 관절통에 근육 약화가 더해져서 생기는 증상이다. 그런데 몸 전체에 있는 많은 관절 중에서 어째서 유독 무릎 관절만 이렇게 자주 아픈 것일까? 무릎 관절은 대퇴골, 경골, 쓸개골의 이음매 관절이다. 대퇴골의 접촉면은 둥근 모양이지만 경골의 접촉면은 평면이기 때문에 특수한 움직임에 따라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무릎 관절은 둥글고 평평한 구조 때문에 평면과 평면이 맞닿은 관절보다 부하를 받기 쉽다. 즉 체중의 2배나 되는 부하를 받는다. 가벼운 점프라도 한다면 부하가 3배나 되는 셈이다. 무릎 관절은 애초부터 좁은 면적의 체중의 부하를 많이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통증이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점프를 했다고 해서 모든 체중이 그 즉시 무릎에 실리는 것은 아니다. 무릎을 굽혔다 펴는 동작과 관련된 근육, 그리고 관절의 안팎에 있는 인대가 지원해 주기 때문이다. 또 관절의 표면인 연골이나 반월판 같은 구조가 대퇴골과 경골의 요철을 줄여주므로 충격이 완화된다. 관절의 표면에 있는 연골은 매끈매끈해서 관절의 마찰을 줄여주고 항상 신진대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윤기 있고 매끈한 관절 상태를 유지하게 해준다. 무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유지 능력을 방해하는 것이 노화와 스트레스다. 노화로 뼈의 신진대사가 저하되고 스트레스로 연골이 변성되면 연골이 닳아서 약해지거나 무릎 관절 주변부에 뼈의 돌기가 생기기도 한다. 연골이 받는 스트레스란 냉증, 비만, 과거의 인대 손상이나 골절로 인한 상처, O자 다리 또는 X자 다리, 과도한 무릎 사용으로 인한 근력 저하 등이다. 무릎 통증이 진행되기 시작하면 연골이 파괴될 때 프로테오글리칸이라는 효소가 방출된다. 이 효소는 관절을 덮는 주위의 막을 자극하거나
다른 연골 부분의 변형을 조장하기도 한다. 골막 부분에 염증을 일으키고 윤활액이 필요 이상으로 생성되게 한다. 그러면 관절 안의 공간이 윤활액으로 꽉 차서 무릎에 물이 차게 된다. 물이 차면 무릎이 불룩하게 부어 일어설 때 힘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 무릎에 고인 물은 빼내도 다시 고인다. 이는 무릎관절염증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물을 빼는 것만으로는 낫지 않는다. 일반적인 무릎 통증인 변형성 무릎관절증의 정형외과적 치료 중에서는 보조기구의 사용, 온찜질이나 레이저 같은 물리요법, 소염 진통제나 관절 내 주사 같은 약물 치료, 일상생활 속 동작이나 다이어트 또는 스트레칭을 지도하는 보존요법이 중심이 된다. 변형의 정도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무릎에 통증이 있다고 하여 당장 수술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만성 무릎 통증을 예방하는 근력 트레이닝. 무릎 통증은 모든 하지근의 힘이 약해진 것이 영향을 미친다. 그 중에서도 무릎관절이 충격을 받았을 때 보호하는 하지근인 대퇴사두근, 운동이나 무릎 통증 때문에 무릎관절을 지나치게 이완했을 때 흔히 약해지는 내전근과 깊은 관련이 있다. 덧붙여 대퇴사두근과 내전근 같은 하지근이 약해지면 대둔근이 대신해서 무릎관절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무릎 통증에는 하지근뿐만 아니라 엉덩이 근육의 근력도 관련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무릎 통증에 지속적으로 시달린다면 대퇴사두근, 내전근, 대동근을 단련하여 재발을 막아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근력 트레이닝은 앞서 제시한 표의 초기 단계에서만 효과가 있다. 다시 말해 걷기나 무릎을 폈을 때 안정감이 느껴지지 않는 등 무릎에 이상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올바른 걷기 자세로 근육 만들기. 조금만 걸어도 피곤한 이유. 걸으면 금세 피곤해져서 걷는 것이 고역인 사람과 아무리 오래 걸어도 지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정답은 걷는 자세가 좋은가 나쁜가 하는 점이다. 인간의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는 두 다리로 똑바로 서는 동작, 그리고 선 자세로 전진하는 걷기 동작이다. 이처럼 서고 걷는 동작은 일상생활의 중심임에도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보급으로 점점 강화되고 있다. 걷기 외의 수단을 통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되면서 최소한의 걷기만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생활 속에서 걷는 일이 확 줄어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힘이 약해지기 마련이다. 오늘날처럼 걷기를 등한시한다면 걷는 데 쓰이는 많은 근육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인간은 언제나 똑바로 서고 바르게 걸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현대인들이 걸으면 피로를 느끼는 배경에는 걸을 기회가 줄어들어 걷기 능력이 저하됐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걷기 위해 사용되는 근육의 수는 어느 정도나 될까? 걷는 행위에는 전신의 근육이 사용되며 걸을 때는 전신 근육의 3분의 2가 추진력으로 쓰인다. 전신의 근육이 400개이므로 약 260개의 근육이 걸을 때마다 쓰이는 셈이다. 아울러 두 발로 걷는 행위를 할 때에는 몸을 지탱하고 균형을 맞추는 데에도 근육이 사용된다. 걷기만큼 많은 근육이 필요한 생활 속 동작도 없을 것이다. 방금도 확인했듯이 걷기를 할 때는 전신의 근육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원래 인간은 걸을 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게 되어 있다. 만일 전력 질주나 육체 노동처럼 걸을 때마다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는가?
일상적인 활동 범위가 좁아져 인류는 오래전에 지구상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걷기는 전신 근육을 균형 있게 사용함으로써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면서도 움직일 수 있는 효율적인 운동이자 쉽게 지치지 않는 운동이다. 얼마 걷지 못하고 금방 지치는 사람은 신체 어딘가의 근육이 항상성을 잃어 좋지 않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 걷기와 관련된 수많은 근육 중 에너지 효율이 나쁜 근육이 여럿 있다는 뜻이다. 걸으면 금방 지친다는 것은 근력이 저하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다. 왜 나이가 들수록 걷는 게 힘들까? 보행 능력을 떨어뜨리는 근육 상태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 보행과 관련된 근육군의 약화. 원래 걷는다는 것은 인간을 목적지로 다가가게 하는 행위다. 인간의 신체 한가운데를 중심이라고 한다. 이 중심의 위치는 배꼽 아래 골반 한가운데쯤이다. 신체를 전후, 좌우, 상하로 이등분하는 선이 교차하는 곳에 있다. 인간을 목적지로 다가가게 한다는 것은 곧 이 중심 부분을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게 한다는 뜻이다. 중심을 앞으로 가게 할 수 있는 근육은 엉덩이 근육인 대둔근, 다리 근육인 넙치근과 햄스트링이다. 또 한쪽 다리에서 앞으로 중심을 옮기는 동작을 할 때는 반대쪽 다리를 똑바로 세운 채 지탱해 주어야 한다. 이때 대둔근과 함께 다리 근육인 내전근과 대퇴사두근이 자주 사용된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등에 있는 한중력근인 척추기립근과 고관절에 있는 장요근이 상반신을 떠받쳐주고 한쪽 다리에서 다른 쪽 다리로 중심을 이동할 때는 엉덩이 근육인 중두근이 지지해준다. 이처럼 보행에는 실로 많은 근육이 관여한다. 이들 근육은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점점 쇠퇴해진다. 그러면 걸을 때 중심을 이동하는 등의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걸음이 부자연스러워진다. 그런 증상을 내버려 둘수록 걸으면 피곤해지는 상황이 더 심해진다. 나쁜 자세가 만들어내는 악순환. 중심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근육인 대둔근이나 넙치근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들 근육은 속근과 지근 중에서도 지속성이 있고 금방 지치지 않는 지근의 비율이 높다. 대둔근은 지근의 비율이 높으며 넙치근은 실제로 80%가 지근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로 넙치근과 함께 아킬레스건이 붙어 있는 비복근은 지근과 속근의 비율이 반반이다. 중심을 앞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근육으로는 햄스트링이 있다. 햄스트링은 대둔근이나 넙치근에 비하면 속근의 비율이 높아서 빠르게 걷거나 달릴 때 주로 쓰인다. 햄스트링을 쓰면 달리는 동작을 취할 때처럼 중심이 몸의 앞쪽으로 쏠리고 주로 무릎이 구부러진다. 이는 대둔근이나 넙치근이 몸 뒤쪽에서 중심을 밀어내는 데 비해 햄스트링은 앞에서부터 중심을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큰 보폭으로 무릎을 구부리고 등을 구부정하게 하면서 걷는 자세를 나쁜 자세라고 한다. 이런 자세로 걸으면 빨리 걷지 않아도 햄스트링 중심으로 근육을 사용하게 되고 넙치근 대신에 그보다 지근이 적은 비복근도 쓰게 된다. 즉, 걷는 자세가 나쁘면 원래는 지근을 많이 사용하며 걸어야 하는데 속근을 위주로 걷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똑같은 거리, 똑같은 시간을 걸어도 무릎을 펴고 등을 똑바로 세워 바른 자세로 걷는 사람보다 일찍 지치게 된다. 앞서 강조했듯이 나쁜 자세로 걸으면 속근을 사용하게 되고 피로해지니까 걷지 않게 된다. 걷지 않으니까 원래 걸을 때 쓰이는 대둔근이나 넙치근을 점점 더 사용하지 않게 되어 근육이 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큰 보폭으로 무릎을 구부리고 등을 구부정하게 하고 걷는 나쁜 자세는 흔히 중년 이후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중년 단계에서 나쁘게 걷는 자세를 개선하느냐 못하느냐가 앞으로 보행 능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다. 일상적인 보행 부족. 자세와 관련해서 발바닥 아치 부분의 중요성은 이미 설명했다. 한 가지 측면에서 더 이야기하자면 인간이 두 발로 걷도록 진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 발바닥의 아치라는 점이다. 발바닥의 아치가 올라가 있으면 중심이 수월히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하거나 바깥으로 차내는 힘을 전달하여 안정된 자세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 옛날 남학신이나 집신을 신던 시절에는 발가락을 벌려가며 발가락을 이용해 걸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의 발바닥 아치 부분은 완벽하게 올라가 있었다. 구두를 신게 된 이후부터는 굳이 발가락을 이용하지 않고도 걸을 수 있으니 다들 편한 길을 택했고 결국 아치 부분이 내려앉아 바르게 걸을 수 없는 상태로 변해가고 있다. 또 발바닥 아치를 들어 올리는 정강이 근육인 장비골근과 후경골근이 노화와 걷기 부족으로 약해져 올라가 있던 아치가 중년을 경계로 내려앉기 시작한다. 옛날에는 아치 부분이 내려앉은 평발인 사람은 군대에서 받아주지도 않았다. 그 정도로 아치 부분의 모양과 체력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오래 걸어도 잘 지치지 않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선순환을 이어간다. 엉덩이나 장단지 근육을 바르게 사용해 걷고 또 중심 이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므로 피곤함을 쉽게 느끼지 않는다. 걸어도 쉽게 피곤함을 느끼지 않으므로 많이 걷는다. 많이 걸으면 엉덩이나 잔단지 근육과 아치 부분을 들어 올려주는 근육도 사용하게 되므로 자연히 발바닥의 아치 부분이 올라간다. 그래서 많이 걸어도 피곤함을 못 느낀다. 지치지 않고 오래 걷는 방법. 걸으면 금방 지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일단 바르게 걷는 방법을 이해하여 몸에 익혀야 한다. 먼저 앞서 소개한 바르게 서는 자세를 따라해 본다. 즉, 귀 뒤에서 어깨를 지나 복사뼈까지가 일직선이 되도록 서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중심을 이동시키는 걷기 방법이 시작된다. 바르게 걷기 위해서는 발 뒤꿈치부터 지면에 붙이고 발 뒤꿈치, 발바닥의 바깥쪽 엄지발가락 아래의 불룩한 부분 순으로 체중을 이동시킨 다음 엄지발가락 끝으로 지면을 차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이때 체중을 받치고 있는 무릎은 항상 쫙 편 상태를 유지한다. 교과서적인 설명이라 이를 하나씩 신체 동작에 반영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 동작을 좀 더 간단히 실천하려면 앞발은 발 뒤꿈치부터 붙이고 뒷발은 엄지발가락으로 확실하게 차내면 된다. 발 뒤꿈치를 꼭 붙이고 엄지발가락으로 바닥을 찬다면 대체로 올바른 걷기법이다. 발 뒤꿈치부터 붙이고 중심을 이동시키면 무릎이 저절로 펴지고 쉽게 지치지 않고 걸을 수 있다. 이는 발바닥의 엄지발가락 주변에 대부분 분포하는 메카노리셉터가 자극을 받아 수많은 근육의 활동성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메카노리셉터는 뇌에 자극을 전달하는 감각 센서로 몸 전체에 분포한다. 발바닥에서는 주로 엄지발가락 주변에 분포해 바르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의식적으로 발 뒤꿈치부터 지면에 대고 엄지발가락 끝으로 확실히 차면서 걷는다. 이것이 지치지 않고 바르게 걷는 비결이다. 책소담.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걷기가 중요하다고 무작정 걷기보다는 앞으로는 자세도 신경을 쓰며 걸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이에 맞는 근력을 키워야 합니다. 걷기로 건강도 행복도 얻게 되기를 응원합니다. 책의 소리를 담다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입니다.